불멸의 유전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자연 선택은 각 실체의 차등적 생존을 의미한다. 생존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있는데 이 선택적인 죽음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조건이란 각 실체가 수많은 사본의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적어도 그 실체의 일부는 진화의 시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유전 단위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개체, 집단, 그리고 종은 그렇지 않다. 유전 단위를 실제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독립적인 입자로 다룰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은 그레고르 멘델의 위대한 업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약간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시스트론까지도 때로는 쪼개지는 경우가 있고 동일 염색체 상에서 위치한 두 개의 유전자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라는 이상적인 속성에 근접한 단위로서 유전자를 정의하였다. 유전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좀처럼 쪼개지지는 않는다. 유전자는 어떤 개체의 체내에 확실히 존재하거나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른 유전자와 섞이지 않고 그대로 중간 세대를 거쳐 여행한다. 유전자가 끊임없이 서로 섞인다면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자연 선택은 벌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다윈의 생애 중에 밝혀졌다. 당시에는 유전이 섞이는 가정일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윈을 몹시 곤혹스럽게 했다. 멘델의 발견은 이미 출판되어 있어서 다윈을 도울 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윈은 그것을 몰랐다. 사람들이 멘델의 책을 읽은 것은 다윈과 멘델이 죽고 몇 년 지나서였다. 멘델은 아마도 자신이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다윈에게 편지를 썼을지도 모른다. 유전자의 입자성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노쇠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전자가 100만 년을 살았다고 해서 100년쯤 산 유전자보다 쉽게 죽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조작하며 죽을 운명인 몸이 노쇠하거나 죽기 전에 그 몸을 버리면서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옮겨간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다. 아니,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유전 단위로 정의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생존 기계인 우리는 수십 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기대 수명은 10년 단위가 아닌 100만 년 단위로 측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성생식을 하는 종에서 개체는 자연 선택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수명이 짧은 유전 단위다. 나아가 개체의 집단은 한층 더 큰 단위다. 유전적으로 말하면 개체와 집단은 하늘의 구름이나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일시적인 집합 내지는 연합이다. 진화적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다. 개체군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지만 다른 개체군과 끊임없이 섞이면서 정체성을 잃는다. 또한 개체군은 내부적으로도 진화를 겪는다. 개체군은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있을 만큼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다른 개체군보다 선호되어 선택될 만큼 안정적이지도 않고 단위로 보기도 어렵다. 개체의 몸은 그것이 유지되는 한 충분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개체들은 서로 다르다. 각 실체의 사본이 한 개씩밖에 없을 때에는 그들 실체 간의 선택을 통해 진화가 나타날 수 없다. 유성생식은 자기 복제가 아니다.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으로 인해 오염되듯이 개체의 자손은
그 개체의 성적 파트너로 인해 오염된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절반밖에 안 되고 당신의 손자는 당신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하여 겨우 몇 세대가 지났을 뿐이지만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기껏 해봐야 당신의 아주 작은 부분 몇 개의 유전자만 지닌 후손 여럿일 뿐이다. 비록 몇몇 자손은 당신의 성까지 물려받았더라도 말이다. 개체는 안정적이지 않다.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다. 염색체 또한 트럼프 카드의 패처럼 섞이고 사라진다. 그러나 섞인 카드 자체는 살아남는다. 바로 이 카드가 유전자다. 유전자는 교차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단지 파트너를 바꾸어 행진을 계속할 따름이다. 물론 유전자들은 계속 행진한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다.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자이고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 우리의 임무를 다하면 우리는 폐기된다. 그러나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영원하다. 유전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지만 다이아몬드와 다른 면이 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은 원자들의 일정한 배열 패턴으로 그 존재가 지속된다. DNA 분자는 그와 같은 영구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물리적 DNA 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생명이 매우 짧다. 분명히 한 생애보다는 짧다. 아마도 수개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DNA 분자는 그 사분 형태로 1억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더욱이 원시수표 속의 고대 자기 복제자와 똑같이 특정 유전자의 사본이 온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복제자들은 모두 생존기계인 몸속에 온전히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를 정의하는 속성은 유전자가 사본 형태로 거의 불멸이라는 것이다. 유전자를 하나의 시스트론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는 적절할지 모르나 진화를 논하려면 그것을 학대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학대하느냐는 우리가 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자연 선택의 실제 단위를 알아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에 성공하는 단위가 가져야 할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앞장에서 썼던 용어로 말하면 그 특성은 장수, 다산, 복제의 정확성이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간단히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가장 큰 실체라고 정의하자. 유전자는 많은 사분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수하는 자기 복제자다. 그러나 무한히 사는 것은 아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말 그대로 영원하지 않으며 시스트론도 교차에 의해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만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충분히 짧은 염색체의 한 조각으로 정의된다. 오랫동안이란 정확하게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다. 그것은 자연 선택의 압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나쁜 유전 단위가 좋은 대립 유전자 단위보다 얼마만큼 쉽게 소멸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양적인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실제 자연 선택의 단위 중 가장 큰 것, 유전자는 보통 시스트론과 염색체 사이 중간 정도일 것이다. 유전자,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 유전자가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에 대한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잠재적 불면성 때문이다. 이제 잠재적이라는 말을 강조해야 할 때가 왔다. 어떤 유전자는 100만 년을 살 수 있지만 많은 새로운 유전자는 최초의 한 세대조차 넘기지 못한다. 소수의 유전자가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은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유전자가 중요한 무언가, 즉 생존기계를 잘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몸에 배 발생에 영향을 주어 그 몸이 경쟁 유전자, 즉 대립 유전자의 영향 하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잘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하도록 한다. 예컨대 좋은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몸이 긴 다리를 갖게 하여 포식자로부터 잘 도망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확실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인 예이지 보편적인 예는 아니다. 긴 다리를 갖는 것이 항상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두더지에게는 긴 다리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좋은 유전자 모두에 공통되는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어떤 유전자를 나쁜 혹은 오래 살지 못하는 유전자로 규정짓는 특성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몇 가지 보편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책의 내용과 특히 관련된 특성은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 이타주의는 나쁘고 이기주의는 좋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생존을 놓고 그 대립 유전자와 직접 경쟁한다. 유전자 풀 내의 대립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의 염색체 위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풀 속에서 대립 유전자 대신 자기의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정의상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인 것이다. 유전자의 협력 사업.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 장의 주요 메시지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와 숨겨진 과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복잡한 문제 중 첫 번째는 이미 간단히 언급했다. 유전자가 세대를 통해 여행할 때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유로울지라도 그것은 배 발생 과정을 제어하는데 전혀 자유롭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전자는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그리고 외부 환경과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긴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라는 표현은 편의상의 비유일 뿐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길든 짧든 다리를 혼자 힘으로 만드는 유전자는 없다. 다리를 만드는 일은 많은 유전자의 협력 사업이다. 이때 외부 환경의 영향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결국 다리는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칠 때보다 다리를 더 길게 만드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비유로 미래 생장을 촉진하는 비료인 질산염의 영향을 생각해보자. 질산염이 없는 곳보다 있는 곳에서 밀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질산염 비료만으로 밀을 재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종자, 토양, 햇빛, 물,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물도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요인들이 모두 같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질산염 비료와 같은 거름을 주면 밀은 더 잘 자랄 것이다. 배 발생에서 유전자 하나의 역할도 바로 이와 같다. 배 발생은 매우 복잡하게 맞물린 상호작용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 영향이 너무도 복잡해 깊게 들어가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정도다. 유전인자이든 환경인자이든 갓난아이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유일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없다. 갓난아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한 아기와 또 다른 아기 사이에 있는 차이, 이를테면 다리 길이가 차이나는 원인을 추적해보면 환경이든 유전자든 하나 내지 두세 개의 단순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이고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는 차이이다. 하나의 유전자에서 그것의 대립 유전자는 치명적인 경쟁 상대지만 다른 유전자들은 온도, 먹이, 포식자 또는
동료와 같은 환경의 일부일 뿐이다. 유전자의 작용은 이와 같은 환경에 좌우되며 그 환경에는 다른 유전자도 포함된다. 하나의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특정 유전자가 있을 때와 또 다른 유전자가 있을 때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몸속의 유전자 세트 전부는 일종의 유전적 풍토와 배경을 형성하며 개개 유전자의 작용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여기 뭔가 모순된 것이 있는 듯하다. 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정도로 복잡한 협력 사업이라면, 그리고 모든 유전자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수천 개의 동료 유전자를 필요로 한다면 개별 유전자는 불가분의 존재라는 내 정의와 이 사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각각의 유전자는 마치 불사의 역량처럼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기적인 생명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모두 란세스였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현란한 문장으로 오해를 일으켰을지는 모르나 내가 말한 것은 결코 란세스가 아니며 실제로 여기에 모순은 없다. 이것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조정선수의 비유. 조정선수 한 명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조정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에게는 8명의 동료가 필요하다. 선수 각각은 항상 특정 자리에 앉는 전문가다. 앞놀이 졌든 옆놀이 졌든 키를 잡든 각자의 역할을 맡는다. 노를 젓는 것은 협력 작업이지만 그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코치가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앞노 전문, 키 전문 등을 골라 이상적인 조정팀을 꾸린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선수를 뽑았다고 가정하자. 매일 각 위치의 선수 후보자들을 무작위로 조합하여 시험 삼아 3개의 팀을 짠 뒤 서로 경쟁시킨다. 이것을 몇 주간 계속 하다 보면 이긴 배에는 종종 동일 인물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우수 선수로 기록된다. 또 항상 뒤진 팀에 있는 선수들도 있다. 이들은 결국 탈락한다. 그러나 특별히 팔심이 좋은 선수라도 때로는 뒤진 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멤버들이 못하기 때문이거나 운이 나쁘게도 강한 역풍이 분다든가 하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이긴 배에 있다는 것은 단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선수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 배에서 각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자는 염색체상의 동일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대립 유전자다. 노를 빨리 젓는 것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바람은 외부 환경에 해당한다. 교체 선수 집단은 유전자 풀이다. 하나의 몸에 생존해서 모든 유전자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유전자가 나쁜 동료 유전자와 팀을 이뤄 치사 유전자와 한 몸속에 들어앉는 일도 자주 있다. 이 경우 치사 유전자는 그 몸이 어릴 때 죽게 하는데 이때 좋은 유전자도 다른 유전자와 함께 파괴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 유전자가 담겨있는 유일한 몸은 아니다. 좋은 유전자의 똑같은 사본들이 치사 유전자를 갖지 않는 다른 몸속에서 살고 있다. 좋은 유전자 사본들은 때로는 나쁜 유전자와 한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의 영향에 휩쓸려 사라지기도 하고 또 머물고 있는 몸이 벼락을 맞는 등 불운한 일에 휩쓸려 죽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상 행운이나 불운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라지는 쪽에 있는 유전자는 불운한 것이 아니라 나쁜 유전자다. 훌륭한 조종 선수의 자질 중 하나는 팀워크, 즉 팀 내 다른 선수들과 협조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강한 근육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비의 예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 선택은 여기에서와 같이 염색체 일부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유전자 복합체를 편집하고 이를 통해 잘 협조하는 유전자를 모아서 가까이 연관된 집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들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 세대의 몸속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 즉 유전자 풀 내의 다른 유전자와 모두 잘 협조하는 유전자는 유리한 셈이다. 이를테면 유능한 육식동물의 몸에는 고기를 자르는 이빨, 고기를 소화시키기에 알맞은 창자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이 필요하다. 한편 유능한 초식동물은 풀을 씻기 위해 평평한 어금니와 육식동물과는 다른 종류의 소화작용이 벌어지는 훨씬 더 긴 창자를 필요로 한다. 초식동물의 유전자 풀에서 육식용의 날카로운 이빨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전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육식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발상이어서가 아니라 알맞은 형태의 창자와 기타 육식 생활에 필요한 특성들을 두루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고기를 효율적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육식용의 날카로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본래 나쁜 유전자는 아니다. 그것은 초식성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많이 존재하는 유전자 풀 속에 있을 때에만 나쁜 유전자다. 이 개념은 미묘하고 복잡하다. 어떤 유전자의 환경이 대부분 다른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유전자들 각각은 또 다른 유전자로 구성된 환경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선택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5장에서 소개하게 될 인간에 대한 게임 이론이다. 5장에서는 동물 개체 간의 공격적인 경쟁과 관련하여 게임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요점에 대한 논의를 잠시 미루고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려고 한다. 이제 이 장의 중심 개요로 돌아오자. 이 장의 중심 개요는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종도, 개체군도, 개체도 아닌 유전 물질의 작은 단위라는 것이다. 이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유전자가 불멸인데 비하여 몸 이상의 큰 단위는 일시적이라는 가정이었다. 이 가정은 두 가지 사실, 즉 유성생식과 교차가 있다는 사실과 개체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우리와 대부분의 다른 생존기계는 유성생식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염색체는 왜 교차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가? 노화 이론. 우리는 왜 늙어서 죽는가라는 의문은 복잡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이 책의 영역을 넘어선다. 우리가 왜 늙어서 죽는지에 대해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이유도 몇 가지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쇠는 개체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복제 과정의 유해한 오류와 유전자 손상이 축적되어 생기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피터 매더워 경이 주장한 또 다른 이론은 진화를 유전자 선택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좋은 예가 된다. 매더워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가설을 기각하였다. 늙은 개체가 죽는 것은 그 종의 나머지 개체에 대한 이타적 행위다. 왜냐하면 번식할 수 없을 정도로 늙어서도 살아있는 개체는 세상을 어지럽히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종래의 설은 매더워가 지적하고 있듯이 순한 논리다. 이것은 그 가설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 즉 개체가 너무 늙어서 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또한 순진한 집단 선택 내지는 종 선택의 설명법과 다를 바가 없다. 비록 그 일부분은 말을 더 근사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말이다. 매더워의 이론은 훌륭한 논리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좋은 유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성이 그 특성 중 하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성공한 유전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기 생존기계의 죽음을 적어도 번식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사촌과 종조부 중에는 어려서 죽은 자가 반드시 있을 테지만 당신의 조상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어려서 죽은 자가 없다. 어려서 죽었다면 당신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치사 유전자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체를 죽이는 유전자다. 반치사 유전자는 개체가 쇠약해지도록 하여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모든 유전자는 생애 중 특정 단계에서만 몸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데 치사 유전자와 반치사 유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배아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유전자는 유아기에, 어떤 유전자는 청년기에, 또 어떤 것은 중년기에, 그리고 어떤 것은 노년기에 영향을 미친다. 나비벌레와 그것이 변태한 나비성충은 똑같은 유전자 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분명히 치사 유전자는 유전자 풀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가 초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에 비해 유전자 풀 내에서 더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또한 확실하다. 늙은 몸에서 치사 효과를 내는 유전자가 개체가 번식을 어느 정도라도 하고 나서 그 치사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치사 유전자는 유전자 풀 내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늙은 몸에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개체가 암이 발현되기 전에 번식하기 때문에 수많은 자손에게 전해질 수 있다. 한편 젊은 성인에게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그다지 많은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어린아이에게서 치명적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쇠 현상은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와 반치사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산물일 뿐이다. 이들 치사 및 반치사 유전자는 단지 후기에 작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연 선택의 그물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매더워가 강조하는 점은 선택은 다른 치사 유전자의 작용을 늦춰주는 유전자를 선호하고 좋은 유전자의 작용을 빠르게 하는 유전자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진화의 많은 부분은 유전자 활동의 개시 시기를 유전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 이론에서는 특정 연령대만 번식한다는 전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모든 개체가 연령에 상관없이 자손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해도 매더워의 이론은 후기에 작용하는 유해한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 축적되리라 예측한다. 그리고 노년의 번식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2차적인 결과로서 생겨날 것이다. 인간의 수명. 이 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이에 근거하여 재미있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떤 연령, 예컨대 40세 이전에는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백 년 후에는 이 연령 제한을 50세로 올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늘려간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수명을 수백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진지하게 시행하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다. 두 번째 방법은 유전자를 속여서 자신이 들어있는 몸을 실제 연령보다 젊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몸속의 화학적 환경 변화를 알아야 한다.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가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일 수 있다. 젊은 몸의 화학 특성을 흉내냄으로써 후기에 작용하는 유해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흥미로운 것은 노화의 화학 신호 그 자체가 통상적인 의미로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물질 S가 젊은 개체보다 늙은 개체의 몸에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자. S는 그 자체로 별로 해롭지 않은데 아마도 먹이에 함유되어 있던 어떤 물질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 몸에 농축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S가 있을 때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좋은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 유전자는 유전자 풀에서 선택되어 살아남을 것이며 그 유전자가 사실상 늙어서 죽는 것에 대한 유전자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치료법은 단순히 몸에서 S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가 혁명적인 이유는 S 자체가 노령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S의 농도가 높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낸 의사는 아마도 S를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고 S와 신체 기능 부정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고심할 것이다. 그러나 방금 살펴본 가상적인 예와 같은 경우라면 그는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인지도 모른다. 늙은 몸보다 젊은 몸에 많이 들어 있어서 젊음을 표시하는 물질인 Y도 존재할 수 있다. 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Y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Y가 없을 때에는 유해한 유전자가 선택될지도 모른다. S와 Y가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지만 이와 같은 물질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늙은 몸에서 젊은 몸의 특성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다면 그만큼 늙은 몸은 장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젊은 몸의 특성이 아무리 피상적인 것이더라도 말이다. 이것은 매더워의 이론에 기초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더워의 이론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노쇠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화에서 유전자 선택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개체가 늙으면 죽게 되는 경향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개체의 죽음에 대한 가정은 이 이론의 체계 내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유성생식과 교차. 앞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충 넘겨버린 또 하나의 가정, 즉 유성생식과 교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교차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파리의 수컷에게서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암컷에게도 교차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다. 만약 이 유전자가 널리 퍼져 있는 초파리의 개체군이 번식한다면 염색체 풀 내의 염색체가 자연 선택의 최소 기본 단위가 된다. 사실 우리의 정의에 따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개의 염색체 전체를 하나의 유전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성생식의 대안도 존재한다. 진딧물 암컷은 수컷 없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암컷들은 모두 어미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데 어미 자궁 내의 배아가 그 자궁 내에 더 작은 배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어미는 딸과 손녀딸을 한꺼번에 낳는 꼴이 되며 딸과 손녀는 둘 다 어미의 일란성 상생아가 해당된다. 많은 식물은 흙끈을 뻗어서 무성생식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생식이라기보다는 생장이라고 해야 적합할 것 같으나 생장과 무성생식은 단순히 체세포 분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구별이 거의 없다. 때로는 무성생식으로 번식한 식물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일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느릅나무에서처럼 부모와 자손을 잇는 흙끈이 그대로 남아있다. 느릅나무 삼림 전체를 한 개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진딧물과 느릅나무는 유전자를 섞지 않는데
우리는 왜 아이를 만들려면 자기의 유전자와 남의 유전자를 섞어야 하는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가정이 기묘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간단한 복제 가정이 성이라는 기묘하고 번거로운 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이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 이것은 진화론자가 답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진지한 시도는 대부분 매우 복잡한 수리적 추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복잡한 수리적 추론은 피하고자 한다. 이론가들이 성의의 진화를 설명할 때 부딪히는 난간 중 몇몇은 이들이 습관적으로 개체가 살아남는 유전자 수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성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손에게는 특정 개체 유전자의 단 50%만이 전해지며 다른 50%는 배우자로부터 공급되며 성은 개체가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진딧물과 같이 무성생식으로 자기의 정확한 사본인 자손을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자손의 몸을 통해 자기 유전자 100%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부 이론가들은 집단 선택설로 빠져들었다. 집단 수준에서 성이 가지는 이점은 비교적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보드머가 간단 명료하게 말한 것처럼 집단 선택론자들은 성이 다른 개체의 몸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이로운 돌연변이가 한 개체에게 쉽게 모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의 비합리성도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체를 장수하는 유전자들의 단기적 연합이 만들어낸 생존 기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개체 전체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유성생식 대 무성생식은 청색눈 대 갈색눈과 같이 하나의 유전자가 제어하는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다른 유전자를 모두 조종한다.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다른 유전자의 복제 오류 빈도를 조종하는 유전자도 있다. 정의에 따르면 복제 과정의 오류는 복제되는 유전자에게 명백히 불리하다. 그러나 만약 이 오류가 그것을 일으킨 이기적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 퍼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교차가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이것으로 교차의 존재는 충분히 설명되는 셈이다. 무성생식에 비해 유성생식이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롭다면 이것으로서 유성생식의 존재도 충분히 설명된다. 유성생식이 개체의 나머지 유전자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성은 그다지 기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순환 논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성의 존재는 유전자가 선택의 단위라는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논의에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이 순환성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겠다. 성은 존재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작은 유전 단위, 즉 유전자를 가장 근본적인 독립된 진화의 인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과 교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표면적인 비합리성이 해결되는 것은 비단 성의 경우만이 아니다. 예컨대 생물체의 DNA 총량은 그 생물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듯하다. DNA의 많은 부분은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다. 생물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만약 DNA의 목적이 몸을 만드는 과정을 지휘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DNA가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상하다. 이에 대해 생물학자들은 여분의 DNA가 어떤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짠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DNA의 진정한 목적은 생존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여분의 DNA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그것을 기생자, 아니면 기껏해야 다른 DNA가 만든 생존기계에 편승하는, 해는 주지 않지만 쓸데도 없는 길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를 지나치게 유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 전부를 지닌 개체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이 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조정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배 자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개체이고 자연 선택이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개체 수준에서다. 그러나 선택적인 개체의 죽음과 번식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는 유전자 풀 내에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자 풀은 원시 수프가 최초의 자기 복제자에게 했던 역할을 현대의 자기 복제자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과 염색체 교차는 현대판 수프의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과 교차로 인해 유전자 풀은 유동적이며 유전자는 부분적으로 뒤섞인다. 진화는 유전자 풀 속에서 어떤 유전자는 그 수가 늘어나고 또 어떤 유전자는 수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이타적 행동과 같은 어떤 형질의 진화를 설명할 때는 습관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다. 이 형질은 유전자 풀 내 유전자의 빈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때로는 유전자 용어가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간결하고 생생한 표현을 위해 우리는 비유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비유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며 필요할 때는 그것이 유전자 용어로 다시 번역될 수 있는지 늘 확인할 것이다. 유전자에 관한 한 유전자 풀은 유전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숲이다. 옛날과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유전자는 언젠가는 죽을 생존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유전자 풀 내 동료 유전자들 집단과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생존기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전자가 생존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